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똑친입니다. 네, 똑치님 지난번에 TV의 사자에서 한번 방송 떠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들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방송 들어보니까 제가 계속 똑치님 말씀할 때 네 하는 이런 추임새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싫을 수도 있겠다. 전혀 자각하지 못했는데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똑치님이 얘기할 때 약간 추임새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시작할 책은 네. 저희 공부하고 있는 책은 바로 칼 세이건의 포스모스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장까지 읽었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 읽은 소감은 어떠신지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과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과학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책이면서 과학책이 아닌 듯한 뭔가 굉장히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책들과 연결이 되는 맞아요.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사유의 끝까지 가본 사람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우주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칼 세이건의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칼 세이건 1934년생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지금 살아있다면 85세.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6년 62세에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이분이 공부한 내력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가서는 신기하게 전공을 바꿔요. 물리학, 천문학, 천체물리학 이런 쪽으로 바꿔가지고 이분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 인문학적 지식과 이 물리학적, 우주 이런 천문학적 지식이 같이 융합돼서 있는 글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내내 과학도서라기보다는 약간 인문학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덧붙여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칼 세이건 님이 그 외계 생물체 연구 SETI 계획에 참여했다는 그 경력이 있는데 네. 이때 경험을 가지고 컨택트라는 책을 쓰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스포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 영화 10년도 넘었는데요. 네, 그 영화 너무 훌륭해요. 진짜 이 책을 읽고 그 영화를 보면 영화가 정말 달리 느껴질 것 같아요. 똑치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칼 세이건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이제 컨택트라는 영화를 만든 영화의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이 영화를 다시 보셨는데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정말 계속 감탄하고 계세요. 저도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컨택트는 정말 소설이거든요. 공상과학 소설. 이분은 천체 물리학자잖아요. 그런데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책에도 과학 얘기인데 마음에 와닿아요. 네. 마음에 와닿는 그런 명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소설까지 썼던 이유가 대학교 때 이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분의 내 사고력은 인문학적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이 과학도서라고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 책은 처음에 TV 프로그램 시리즈로 제작이 된 책이더라고요. 13부작으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을 하시면 실제로 13부의 한글 자막으로 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영상하고 이 책하고 같이 읽으면 훨씬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큐를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이걸요? 네, 코스모스로? 그래서 근데 진행자는 다른 이제 천체 과학자 닐 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와. 근데 그 다큐가 애니메이션도 같이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 제가 어디서 그걸 봐야 될지 찾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유료라도 보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갖고 다음에 찾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책 소개를 마치고요. 그러면 이 책의 그냥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장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다 보니 나의 생명의 근원, 그 다음에 이 생명의 근원이 또 어디서 출발했는지 또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의 탄생, 그 다음에 그럼 또 지구는 어디서 탄생했냐 그러면 또 우주의 기원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유의 깊이를 깊게 하다 보면 결국엔 종국적으로는 우주의 기원까지 가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근원과 우주의 기원은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을 알려고 할 때 우주의 기원도, 우주라는 세상도 같이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 주제 같아요, 제 생각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이제 그 진리의 끝, 진실의 끝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우리 그 전에 있던 어떤 과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너희는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책임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제목이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예요. 저는 여기에 이제 핵심 주제는 처음에 이 책의 주제하고 똑같은데 인간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주를 바닷가라고 비유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우주를 아는 지식은 그 바닷가에 발가락을 닿는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계속 공부해야 한다. 이게 핵심 주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2장에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의 그 대도서관 이야기.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가장 큰 도서관이 생겨요. 이 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천재들이 여기에 모여듭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천재들이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학문을 하고 지식을 체계화해서 집대성을 해요. 과학과 학문의 시대가 폭발적으로 열린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학자들이 기하학의 유클리드, 그리고 지리, 역사, 자연과학의 에라토스테네스, 지리학의 프톨레마이오스, 문헌학의 칼리마코스 이런 분들이 탄생을 합니다. 이 인문학적 지식으로 이분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 조선시대에 세종의 집현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세종이 있었던 시대에는 우리가 국방력이 가장 강해서 영토가 확장된 시기였고 정치도 안정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이 편안했었고 그리고 학문도 집현전이라는 것 때문에 대폭발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학문이 발달을 해야 약간 우리 관점 이런 게 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져서 더 세계가 넓게 보이면 내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집현전이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것처럼 이렇게 학문을 장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공부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1장은. 네, 저는 일단 제목이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계속 제목 때문에 제가 계속 감탄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목을 잘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똑선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정말 우리는 그 넓은 바닷가에서 발목도 채 못 담근 정도? 이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말인지. 근데 저는 특별히 와닿았던 게 첫 부분에 이제 토마스 헉슬리의 말을 인용해서 시작한 부분이 와닿았거든요. 거기에 삶은 한정되어 있지만 무지에는 끝이 없다. 지성에 가난한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한 끝없는 무지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섬을 조금씩이라도 넓혀 나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이런 의무를 우리가 갖고 이렇게 진리탐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고 네. 방송을 내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움이 됩니다. 네. 저한테는 네. 다시. 맞아요.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되죠. 네네. 저희한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도서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가 그 책을 보다가 어느 한 지역에 시에네라는 지역에 정오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책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살고 있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있거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고 자세히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서 이 사람이 지구의 원주를 알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했었어요. 간단하게 지구의 원주를 알게 되고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발견 후에 마젤란이 지구를 일주하게 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 뒤로도 몇백 년간 계속 지구의 지리적 탐사가 이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라토스테네스 이후에 지구의 지리적 탐사가 완성돼서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중간에 중세 교회 때문에 천년간 암흑의 시대가 있었죠. 솔직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의 둘레를 알아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지동설도 이때 이미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천문학자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이미 주장했었대요. 근데 그 자료가 소실되어서 없어지긴 했으나 이미 그때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장 우주의 생명 푸카 넘어갈까요? 2장의 제목은 우주 생명의 푸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 주제는 이 칼 세이건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생명 탄생에 대해서는 진화론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 주제예요. 저는 여기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실험하는 부분이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개와 같은 전기 방전을 일으켜요. 실제로 이걸 실험을 해요. 그랬을 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유기 분자가 생겨나거든요. 이게 바로 핵산이 생명의 재료래요. 이 핵산은 DNA와 RNA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핵산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거나 다른 핵산과 결합을 해서 계속 생명이 탄생을 하고 진화하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에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그렇고 칼 세이건의 그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물리적인 생명 탄생 부분밖에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티벳 사자에서의 제 5원소를 입장에서 보면 그 5원소가 이제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불, 두 번째가 공기, 세 번째가 물, 네 번째가 흙 이렇게 물리적인 원소를 얘기를 해요. 근데 5번째가 에테르라는 의식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티벳 사자에서는 이 물리적인 원소의 결합으로 뿐만 아니라 최초의 의식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찰스 다윈의 진화론 입장을 따르는 칼 세이건은 그 의식, 이런 영혼 상태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풀어낼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칼 세이건이 그 진화론을 설명하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의식이나 영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풀어갈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 때문에. 저도 여기 이 우주의 제목이 우주 생명의 푸가잖아요. 그러니까 푸가라는 것도 어떤 작곡 기법인 것 같더라고요. 단조로운 게 아니라 굉장히 변주가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에서 생명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걸 진화론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 지구에만 이런 생명이 있겠냐. 다른 행성, 다른 곳에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껏 지구라는 작은 세상이 들려주는 생명의 음악만 들어왔다. 이것은 우주를 가득 채운 생명들이 연주하는 푸가의 한 성부만을 들어온 셈이다. 자, 이제 저 웅장한 우주 생명의 푸가의 남은 성부들의 귀를 기울여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구에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단조롭구나. 진짜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와 그 많은 또 행성들이 있는데 지구에만 있다,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편협한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화론에서 얘기할 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의 뿌리에는 세포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 분자와 유전 설계도를 간직한 핵산이 있대요. 그래서 나무에도 있고 나 자신에도 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다 공통적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만물은 하나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근원이 같은 거예요. 근데 기원전 3세기에 장자도 하늘과 땅이 내 나이와 같고 만물이 결국은 하나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은 이분은 기원전 3세기에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는 그 순간, 그다음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일까요? 장자 약간 읽어보면 이 우주에 대해서 철학적인 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사고의 깊이가 2000년 전에 있는 사람과 지금 현재 있는 우리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은 미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공부를 하면서 보면 그 2000년, 25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이 사유의 깊이, 철학적인 깊이가 오히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나 봐요. 그렇죠? 불변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기원 전에 있는 사람도 보고 중세 때 있었던 사람도 보고 지금도 보고 굉장히 신비롭네요. 다음에 장자를 같이 읽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3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3장의 제목은 지상의 천상 하모니입니다. 제목 부분은 나중에 똑치님이 한번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천문학 발전 중에 천문학 발전을 저해하는 점성술이 있었어요. 네. 이분은 점성술이 우리의 천문학 발전을 방해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칼 세이건의 입장인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고 있다. 이런 우주관을 내세우는데 중세 교회에서는 신중심, 인간 중심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사상을 지지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중세 교회가 지배했던 1000년 동안 천문학이 발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성술이 우리 과학 천문학계의 발전을 저해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요하네스 케플러의 일생이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런 과학자들은 당시에는 지구가 중심이라는 우주관 때문에 다른 걸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태양계에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 태양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중세 교회가 지배하는 사상에서는. 그렇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해서 계속 정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더 이분의 주장이 옳았고 이분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칼 세이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케플러와 뉴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성술이 지배하던 사상을 다시 수학 법칙이 작용하는 천문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 뉴턴부터 이제 수학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천체학에 증명을 해놨잖아요. 예전에 수학을 배울 때는 공식 이런 거 좀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진리를 알아갈수록 진리는 수학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막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수학 공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수학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비주의적인 그 점성술에 빠지지 말고 그래도 한번 계속 이런 과학적인 증명, 수학적인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똑선님과 마찬가지로 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점성술 때문에 이제 억압받고 있었잖아요, 천문학이. 근데 요하네스 케플러로 인해서 이제 여기 약간 어떤 미신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기구하죠. 네, 기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바쳐서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천상세계의 조화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뭐 이렇게 등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관측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케플러가 죽고 나서 36년 뒤에 뉴턴이 정말 물체에 똑 떨어지는 거 하나 보고 수학 공식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칼 세이건님을 제목 천재라고 부르고 싶은데, 지상과 천상의 이 하모니라는 게 지구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들이 천상에서도 작용한다는 걸 이 두 분이 밝혀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렇지 않을까 하고 법칙을 발견하고 뉴턴이 그게 변하지 않는 어떤 수학 공식으로서 나타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주 탐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진짜 어떤 우리가 코스모스를 알아가는 그 역사에 정말 전환점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똑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학은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일 것 같은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는 진짜 수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학, 과학 되게 싫어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다른 관점이 생기네요. 그러게요. 참 우리가 이제 물리학하고 수학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졌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제목의 천재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이게 지상의 천상 하모니.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은 저 천상에서도 같다라는. 그래서 수학 공식이
지구에서도 우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4장 넘어갈까요? 네. 천국과 지옥. 저는 여기에 이제 나중에 또 제목 설명은 나중에 똑치님이 해주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에피소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퉁구스카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1908년 6월 30일 날 중앙 시베리아 한 오지 퉁구스족이 사는 곳에 거대한 운석공이 떨어집니다. 이때 운석공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졌대요. 폭발 지점에서 무려 1만 킬로나 떨어진 런던에서도 한밤중에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늘에 산란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불덩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 결과 약 2,000제곱미터의 숲이 납작하게 밀렸고 순식간에 나무가 재로 변했다고 합니다. 폭발할 때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을 했는데 그 충격파가 지구를 2바퀴나 돌았다고 해요. 와, 전 지구인들이 이 충격파 때문에 뭔 일이 있구나라고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거대한 운석공이 떨어졌는데 구덩이가 파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해성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진 운석공이었대요. 그래서 지구와 충돌하면서 해성이 거대한 불덩이로 변하면서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을 했고 그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얼음이 녹아서 증발했기 때문에 구덩이는 파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해성과의 충돌은 우주 행성에서 아주 흔한 일이다. 일반적인 일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간의 일생을 이제 살아봤자 100년, 길게 살면 100년인데 인간의 생애에서 보면 이런 해성과의 충돌은 한번 일어날까 말까 거의 일어나지 않죠. 아주 희귀한 현상인 거예요. 하지만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왔던 행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 표면에 보면 이런 페인 자국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화성도 그렇고 이런 페인 자국들은 다 운석공들이 충돌했기 때문에 생긴 거래요. 근데 그 달 같은 경우에 그런 흔적이 많이 남은 건 거기에는 대기권의 침식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고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물, 바람, 태풍 이런 자연재해나 또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연 개발을 하면서 그 흔적들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양계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운석공, 해성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일어나면 지구 멸망,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내 인생에서는 그게 큰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조금 떨어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런 현상은 그냥 자연현상일 뿐 그리고 또 우주의 일반적인 현상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막 이렇게 반응할 건 아니다. 그냥 초연해지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그 칼세이건 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결국 얼마나 긴 시간 척도로 변화를 보느냐에 따라 평온과 고요의 지구가 격동과 소란의 행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구는 평온과 고요의 지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운석이라든가 뭐 해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너무 흔한 일인데, 그죠?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우주의 긴 시간으로 보면 너무 흔한 일이라서 예, 저는 또 이 제목에 꽂혔는데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바가바드 기타나 아니면 아이슬란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차용해서 쓰면서 천국과 지옥은 정말 한 끗 차이다? 이런 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결국 지구를 얘기하고 지옥은 금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금성에 대해서 이제 관측을 할 때 지금까지 뭐 전파 천문학을 통해서 하다가 실제로 우주선을 또 직접 보내서 측정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뭐 완전 그 가정용 오븐의 최고 가열 온도가 480도 정도 된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런 데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네, 그 다음에 또 지구보다 90배의 압력이 있대요. 아, 완전 키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맹독성 기체가 사방에 있대요. 또 오싹한 붉은 기운을 띄우는 그런 모습이래요. 이거 저 티벳 사자에서 지옥이었어요. 맞아요. 지옥의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옥의 상황이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금성을 관측을 하면서 뭘 가져왔냐면 금성에서 일어나는 게 온실 효과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좀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했는데 이 온실 효과가 사실 우리 지구에서도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적당하면 좋지만 이제 과할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가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반면에 또 너무 또 심하게 되면 너무 또 적게 되면 냉각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어떤 교훈을 주냐 이런 걸 쓴 게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뒷장에서 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화성은 또 금성과 달리 온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님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지구의 환경이 지옥과 같은 금성의 현실이나 빙하기에 놓여있는 화성의 현재 상황으로 근접할 위험은 없는가. 너무 무섭죠. 네. 천국인 지구를 정말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이 천국과 네. 지옥.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 네네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5장 볼게요. 네.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여기에서는 이제 화성 탐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예전에 이제 우주 전쟁 또 우주인 하면 화성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영화도 화성 침공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왜 사람들은 화성을 계속 이렇게 말을 할까? 화성에 사람들이 화성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 왜 이렇게 화성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화성이 지구와 가장 닮았고 간직하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주 전쟁을 쓴 허버트 조지 웰스의 공상과학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우주 전쟁이 1897년에 나오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이 사람 쓴 페이지가 잠깐 소개가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지적인 최고의 존재라고 자만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을 지켜보고 있는 인간보다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주인이 있다. 우리는 지금 관찰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우주 전쟁이 일어나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공상과학 소설이 상상력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해서 로켓, 우주선이 발명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소설을 읽고 어떤 사람이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허칭스 고더스예요. 로버트 허칭스 고더드네요. 이분이 우주 전쟁을 읽으면서 상상력에 불을 지핀 거예요. 그 다음에 로켓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현재의 로켓 모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놀란 게 처음에 1장에 보면 칼 세이건이 탐구 정신에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상상력, 두 번째가 회의 정신. 그러니까 상상력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회의 정신, 뭔가를 계속 의심을 품어보는 거죠. 의심하고 그리고 계속 그 근거를 찾아서 탐구하고 이런 두 가지의 정신이 반드시 한 사람이 지닐 필요가 없겠구나. 누군가의 상상력이 누군가가 갖고 있는 회의 정신과 만나면 이렇게 융합해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 세이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갖고 있잖아요. 인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상상력 그리고 물리학, 우주학을 갖고 있는 이런 회의정신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도서와 컨택트 같은 공상과학 소설을 쓸 수 있었지만 보통의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내 구조가 이게 어느 한쪽에 한쪽만 우선 발달을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갖기 힘든데 굳이 또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고 누군가와 또 만나면 되니까요. 그게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네. 네, 통섭이 굉장히 잘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에서 이제 화성이 정말 뭔가 우리 지구인들에게 어떤 신화의 공간으로 돼버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똑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퍼시벌 로엘이라는 사람이 이 화성에 꽂혀갖고 화성만 계속 이렇게 연구했던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역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더라고요. 우였어요, 진짜. 네네. 그래서 보빙사를 미국까지 또 인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줬던 계기로 고정의 초청을 받아서 조선에서 3개월간 체류하면서 또 책까지 썼어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이분도 진짜 대단하긴 한데 또 돈도 많아서 천문대를 자기가 설립해가지고 화성을 관찰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지적 존재가 만들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운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망처럼 이제 연결이 돼서 극간 얼음을 녹여서 뭔가 물을 내렸을 것 같은 그런 그 운하망을 계속 이제 관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정말 우주선도 가고 다 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건 없더라. 그럼 도대체 뭘 본 걸까? 그냥 이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의 손과 눈과 뇌가 잘못 작동한 종합 결과라고 이제 칼 세이건 말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화성이 지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화가 되면 정말 인간이 거기에 가서 운하를 만들고 정말 로엘이 말했던 그 운하 연결망을 만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쓴 글을 보면서 이 로엘은 미래의 일을 미리 본 거 아닐까? 아까 누군가의 상상력에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어떤 상상을 펼치는 것처럼 이 칼 세이건의 이런 지구화에 대한 걸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지구화라는 건 우리가
지구에 인간이 살잖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지금 화성에 만드는 거예요. 화성을 원시 지구 상태로 보고 있어, 이 저자는.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계속 인류가 살 수 있는 진화의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으로 가서 가속화해서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아, 5장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너무 좋네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 전에 사실은 유시민 님이 추천한 책이라서 읽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나 안 읽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읽으니까 읽혀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다 때가 있나 봐요. 그 티벳 사자에서 때도 사실 책은 미리 사뒀지만 읽히지 않았었지만 지난번에 읽었더니 읽혔어요. 근데 코스모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읽으니까 정말 재밌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컨택트라는 영화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내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똑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부분을 다시 보니까 더 깊게 읽게 되고 또 내가 읽었고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말로 하니까 내가 더 깊게 새기는 것 같고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같이 공부해서 아마 이게 더 잘 읽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5장까지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